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 여행자 홍유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현재 여행서 베스트셀러 1위에 가 계신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짜라 짜라.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를 제가 읽고서 좋았던 점은 이제 먼저 소설가의 여행과 사유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소설가에게 의미하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의 여행하고 어쩔 수 없는 이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잖아요. 소설이 만들어지는 뭐 소설 과정, 그런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알쓸신잡에 출연한 뒷 이야기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혀지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런 김영하 작가님 개인적인 취향, 호텔 찬양론을 보고 굉장히 재미있게 또 좀 혼자서 크크거리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글을 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되게 좋았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작가가 글감을 얻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일상과 뭐 여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소설과 여행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부분에서 여행기를 쓸 때 우리가 함께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 여행의 그런 이유, 이 책에 언급된 책들이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제가 정리한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목록은 정보 그 밑에 게시물로 달아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읽은 책도 있고 읽지 않은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지 않은 책들 은 읽어볼 예정이고요. 읽은 책 중에 저도 굉장히 감명 깊었던 책들은 이제 요 방구석 여행자를 통해서 차근차근 같이 또 소개해 볼 예정입니다. 여행의 이후에 언급된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좀 볼까요? 세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거의 20권이 넘는 것 같아요. 동방견문록부터 시작해가지고 걸리버 여행기, 걷기의 인문학, 뭐, 여행의 기쁨, 뭐, 기타 등등도 굉장히 많고요. 비여행 도서 중에서는 여행을 주제로 아예 한 도서 말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뭐 도널드 B 토비아스라던가 아니면 뭐 길가메시 서사지라던가 뭐 중국의 붉은 별이라던가 뭐 세계 철학사, 뭐 그림자를 판 사나이, 뭐 철학서부터 세계사, 그다음에 뭐랄까요. 소설까지 뭐 전방위적으로 그런 우리 김영하 작가님의 독서 편력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비여행 도서에 거의 10권 이상 소개되어 있고요. 직접적으로 작가님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글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글의 흐름에 단어나 뭐 이런 것들로 유추해 봤을 때, 반영돼서 유추해 봤을 때 그런 반영된 도서, 또 2권이나, 3권? 2권 정도 있어요. 호모 비아토르, 라는 가브리엘 마르셀의 책이랑요. 근데 그거는 국내 번역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는 사고 싶으시면 아마존에다가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단토의 신곡에 이제 그렇게 또 읽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언급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 한 권을 통해서 또 다른 책이나 또 다른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뭐 내용들을 딥 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먼 북소리도 이제 이런 류의 책이죠. 또 제가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같이 읽어볼 부분들을 제가 몇 개 이제 종류별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글쓰기나 그런 기록에 대한 사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랑 공감이나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문제,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알려드릴 것 같고요. 제가 밑줄 따로 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또 이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글을 이제 쓰게 되거나 기록에 대한 여행과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사유로는 또 지금 18페이지에 항목인데요. 그러나 자기 여행을 소재로 뭔가를 쓰고 싶다면 밑에서부터 주문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때론 동행 중에서 따라시키는 사람이 생기고 그 인상적인 실패 경험에 대해 두고두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걸로 글을 쓸 것이다. 대부분의 여행기는 작가가 겪는 이런저런 실패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낭독했다시피 실제로 여행이라는 거가 뭐 순조로우면 좋죠. 그렇지만 순조롭지 않았을 경우에 훨씬 더 글감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작가님의 글감을 찾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또 어떤 항목에서는 여기에서는 26페이지에서는 우리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또 시선을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작가는 대체로 다른 직업보다는 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이지만 우리들의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로 다녀오는 여행이다. 그 토끼굴 속으로 뛰어들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며 주인공의 운명을 뒤흔드는 격심한 시련과 갈등이 전개되고 있어 현실의 여행지보다 훨씬 드라마틱하다. 김영하 작가님이 본인의 그런 소설 집필 혹은 본인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소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요. 얼른 소설을 써보고 싶다 이런 강렬한 자극을 받았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굉장히 그런 작가로서 글쓰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다름과 이상함을 끝까지 추적해 생생한 캐릭터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스프레드 시트로 표를 하나 만들어 소설을 쓸 때마다 사용한다. 비중이 있는 인물이면 그의 외모부터 습관, 취향까지 다양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본다. 마치 앙케트 조사와 비슷하다.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그런 인물의 다양한 사고나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거를 또 모았다가 캐릭터화 시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소설을 쓰는데 되게 이러한 부분들이 또 흥미로웠고요. 소설가이기 때문에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영하 작가님만의 독특한 여행의 취향? 호텔에 대해서 찬양한 호텔 찬양론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호텔 찬양론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63페이지고요. 호텔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있다. 호텔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집이 아니다. 어떻게 다른가? 집은 의무의 공간이다.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즉각 처리 가능한 일도 있고 큰맘 먹고 언젠가 해치워야 할 해묵은 숙제들도 있다. 집은 일터이기도 하다. 나는 컴퓨터 모니터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아니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만 봐도 그렇다. 책들은 내가 언젠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러나 늘 미루고 있는 바로 그 일, 글쓰기를 떠올리게 한다. 내가 소파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다른 작가들이 부지런히 멋진 책들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 어서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라고 질책하는 것만 같다. 이 대목인데요. 사실 여행 작가분들 중에서도 카페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그 똑같은 이유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 대목에서 되게 재미있었는데, 많은 여행 작가분들이 집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카페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그런 협회에 계시는 작가님들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 계시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이나 아니면 제 사무실, 제 작업실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에서 작업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나만의 세계가 오롯이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 많이 들어왔던 우리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그렇구나. 김영하 작가님도 집이라는 곳이 의무의 어떤 계속 본인의 직무와 의무와 뭐 어떤 집안일이 됐던
이런 게 직업적인 거 됐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자기를 누를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의무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크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하고 사실은 제 집무실, 제 작업실이 가장 저에게 글 쓰는 편안한 공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게 작가의 취향을 잘 보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긋기 한 이야기들, 밑줄 긋기 또는 인상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들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읽은 소설을 다시 펼쳐보면 놀란다.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 소설 속의 어떤 사건은 명확하게 기억나는 반면 어떤 사건은 금시초문인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기억은 과거를 편집한다. 글을 쓰다가 가끔 어떤 책이 필요해서 샀다가 결국 포기하고 새로 사버릴 때가 있다. 온 집안을 뒤져 그 책을 찾는 것보다 인터넷 서점에 주문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 뭔가 자료가 필요해서라던가 아니면 다시 읽고 싶어서라던가 필요상 내 필요에 의해서 책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책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무슨 버뮤다 삼각지대 같아요, 저희 집은. 그런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필요는 하고 그래서 삽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습니까? 예, 저는 좀 자주 있는 편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자책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다시 이렇게 뭔가를 찾아야 할 그런 수고나 수고로움을 덜어주니까요. 이제 종이책이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도 원래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어서 이제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걸로 이러한 불편함은 이제 해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기억은 편집된다라고 말했는데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원북소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키호테도 그렇고 이게 유명한 고전들이나 이런 책들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렸을 때 세계 문학 전진 이런 거 한국 전래동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게 되잖아요. 좋은 책은 이제 많이 읽게끔 되어 있으니까 양서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정말 내가 기억한 내용이 심지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일 경우도 종종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고전을 다시 읽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김영하 작가님의 이 부분을 읽으니까 굉장히 물개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했던,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그래서 되게 물개박수 치면서 공감을 했던 그런 파트였고요. 자, 또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한 부분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드릴게요. 작가는 우렁찬 목소리보다는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자신 없는 음성으로 낮게 읊조리는 소심한 목소리에 삶의 깊은 진실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그런 웅얼거림을 잘 들으려면 발화자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굉장히 제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거, 저는 이거를 새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의미 없게 내뱉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그 새는 말 속에 대부분의 경우 많은 분들의 진심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한숨처럼 나오는 말 또는 스치듯 지나가는 말, 하지만 결코 그냥 스치듯 지나갈 수 없는 얘기들이죠. 예, 저는 그걸 새는 말이라고 하는데 김영하 작가님은 작은 속삭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또 기록을 위해서 조금 집중하면 좋거나 관심을 두면 좋을 이런 이야기, 기록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고요. 언어로 옮겨진 후에야 비로소 그것은 생각이 되어 유통된다. 유통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기억은 창고 깊숙한 곳에 묻혀 잊혀진다. 고대 그리스와는 달리 이제 생각을 듣고 몸소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것은 책으로 묶여 동영상과 서점을 통해 스스로 돌아다닌다. 생각과 경험의 관계는 산책을 하는 개와 주인의 관계와 비슷하다. 생각을 따라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이 생각 끝을 끌어내기도 한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생각으로 정리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김영하 작가님은 내가 생각을 하거나 경험을 할 때의 그런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가라는 사람들 혹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싶어 미쳐 죽겠다. 이런 보통 그래서 그냥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보통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기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그 경험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으로 바꿔 저장한다. 영감을 쫓아 여행을 떠난 적은 없지만 길 위에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영감을 받았을 때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김영하 작가님이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들어봤어요. 유튜브로 봤는데요. 역시 책을 그러니까 여행을 한번 떠나면 노트를 가져가신대요. 사서 그러면 이제 그 노트를 다 채워가지고 오신다는 것 같아요. 역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디건 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반드시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록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라는 챕터는 실제로 프랑스의 철학자의 호모 비아토르라는 책에서 맨 처음에 나온 용어인데요.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인류를 그렇게 호모 비아토르라고 이제 여행하는 인간으로 정의했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번역된 책은 없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사서 읽어야 하는데 영문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사서 읽어볼 예정인데요. 이게 영문판이어가지고 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는 같아요. 자, 제가 또 책 속에 밑줄 긋기 한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고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의 챕터입니다. 내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는 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공감되지 않나요? 그 순간들만 몰입해서 집중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사실 여행이 아닐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 대한 챕터에서는 129페이지에 제가 밑줄 긋기를 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가 되면 굳이 그림자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제 소설의 이야기를 이제 본인의 김영하 작가님만의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더해서 풀어낸 파트예요. 보시면 버거킹 카를슈타트 백화점 주주인 억만장자 니콜라 베르그리앙은 한동안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호텔 생활을 해왔다. 공식적으로 소유한 것은 아이폰과 정장 3벌, 그리고 전용기뿐이며 나머지는 종이백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샤미소의 주인공처럼 그림자가 굳이 아쉽지 않을 것이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도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기업 가치가 호텔 체인 힐튼 그룹을 넘어섰지만 그는 아직도 집을 소유하지 않고 대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 집, 남는 방, 휴가 떠난 사람의 빈집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자가 절실하다. 환대받지 못하는 곳에서
적절한 장소도 부여받지 못하는 인간들의 운명은 비참하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캠핑카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나 이렇게 보고는 했는데, 캠핑카에서 생활이 정말 편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주는 안락함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또 손이 더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자유로움 이런 식으로 내가 전용기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던가 이렇게 집과 집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제 가볍게 사는 삶은 실제로 그 자유로움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러면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보았고요.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많은 분량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디세이? 그 노바디 챕터 자체는 지금 노바디 챕터 전체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영감을 얻은 이야기로 이제 김영하 작가님만의 경험을 또 풀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호메로스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책 전체로 여행의 이유라는 책 전체로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 파트에서는 환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꺼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오토바이에서 그 작가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낯선 그런 현지의 분들한테 환대를 받고 또는 굉장히 환대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감동을 받고 또 고마움을 느끼고 또 이러한 친밀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제 글로 풀어낸 내용입니다. 이런 환대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제 또 굉장히 많이 앞에서 환대를 받은 이야기, 도움받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환대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언젠가 읽은 여행기에서 나는 답을 발견했다. 저자는 북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그제야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황하는 그녀 대신 현지인 할머니가 버스 요금을 내주었다. 나중에 갚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에게 갚을 필요 없다.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환대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그럴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준 만큼 받는 관계보다 누군가에게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이런 환대의 순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이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또 여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은근히 도움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가장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우는 어떤 여행책 출판사 사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저와 저 친구들하고 같이 글쓰기 동아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쓴 글을 가져가서 이제 피드백을 해달라. 출판 가능하겠느냐, 출판 품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을 했었는데요. 사실 많은 출판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거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무명 작가의 그러한 글들은요. 제가 한참 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따로 시간을 내셔서 저희를 만나러 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출판사 사장님 가방 속에 이만한 서류 뭉치가 있었는데 그 서류 뭉치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저희들이 쓴 글을 보냈거든요. 파일로. 그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다 밑줄을 쳐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무명이고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명이었는데 그 5명의 글을 다 읽고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거는 그 출판사 사장님이랑 저희랑은 일면식도 없던 관계거든요.
그런데 막 저희들이 막 전화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졸르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을 내주셨어요. 내주지도 않죠. 그런 것도 고마운데 그렇게 다 피드백을 일일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런 게 사실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뭐 그걸로 뭐 직업을 삼으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다음부터 그래서 저희가 뭐 커피를 사고도 도움이 뭐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줍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대목에. 이분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후배들에게 기억히 한다면 후배들에게 이렇게 해주셔라고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 저와 똑같은 경우에 저를 찾아왔을 때 똑같이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출판사 사장님이. 지금도 잊지 못할 분이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어서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이제 프로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저희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수강생 분들이 저를 막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저처럼 막 저를 괴롭히시는 수강생 분들도 계세요. 출간 기획 썼는데 봐달라 아니면은 뭐 원고를 다 써왔는데 봐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시간이 잘 안 돼서 봐드리기 어려운데 막 끝까지 저 같은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끝까지 막 연락해가지고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든 왜냐면 그 정도로 열심히 전화를 하시니까 저도 옛날에 그분이 떠오르면서 이제 그런 분들께는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원고를 제가 봐드릴 수 있는 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드리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순환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을 또 보면서 그래 이게 여행뿐만은 아니라 아마 우리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선은 순환되면서 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 두 번째로 제가 꼽아본 부분은요. 191페이지 여행으로 돌아가다 라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파트인데요.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대부분 돌아올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돌아올 곳,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 내 집과 내 물건이 있는 곳은 여정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여행의 원점, 여행이 실패하거나 큰 곤란을 겪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 그곳에서 우리는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삶인 이들에겐 여행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이제 마사이 쪽의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이제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돌아올 지점이 없으면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여행이 일상이 되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내 거주지가 바뀐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반대급부로 말하자면 여행일 수 있지만 여행이 일상이 되는 순간 그 매력을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을 떠났을 때 훨씬 더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행과 일상의 경계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또 고민해 볼 지점이고 생각해 볼 지점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193페이지에 그런 김영하 작가님하고 아내가 나눈 대화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뉴욕에 살던 어느 날 아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여행 가고 싶다. 지금도 여행 중이잖아.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이런 거 말고 진짜 여행. 마치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 같은 건가? 아니면 꾸역꾸역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말인가? 여행이 길어지면 생활처럼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생활도 유랑처럼 느껴진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한 안정이라는 건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할 텐데 어쨌거나 내가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길 떠나는 나그네처럼 피로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행의 이유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이 결론을 내린 부분을 주제를 이게 여행의 이유잖아요.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행의 이유. 지금도 나는 비행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인천공항을 이륙하는 순간마다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기분이 든다. 휴대전화 전원은 꺼졌다. 한동안 누군가가 불쑥 전화를 걸어올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맨 채 자리에 착석해 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어지러운 일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멀어지는 순간이다. 여행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흥분이 마음속에서 일렁이기 시작하는 것도 그때쯤이다. 내 삶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다. 뉴욕 시절에 아내가 말했던 그 여행은 아마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했을 것이다. 어느새 뉴욕에서의 생활도 말 그대로 생활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상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해야 할 일들, 그러나 미뤄두었던 일들이 쌓여간다.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들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통제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느낌에 시달리곤 한다. 조금씩 어떤 일들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생긴다. 욕실에 물이 샌다거나 보일러가 낡아서 교체해야 한다거나 옆집이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 너무 시끄러워진다거나 하는 일들. 우리는 뭔가를 하거나 괴로운 일을 묵묵히 견뎌야 한다. 여행자는 그렇지 않다. 떠나면 그만이다. 잠깐 괴로울 뿐.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그렇다. 어둠이 빛의 부재라면 여행은 일상의 부재다.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 그것은 독자가 왜 매번 새로운 소설을 찾아 읽는가 하는 지점과 비슷할 것이다.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며 비용도 든다. 가만히 자기 집 소파에 드러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돈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그렇게 고양된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니,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생각해본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 마사이족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분명히 기뻤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떠나기 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에 조금 놀랐을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귀환의 원점은 겨우 찾았지만 그 자신이 이미 변화했기 때문에 원점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청년은 다시 한번 자기만의 여행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는 알게 된 것이다. 사는 곳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여행은 유목이나 이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 그는 다시 떠났을 것이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낯선 곳에 도착해 몸의 온갖 감각을 열어 그것을 느끼는 경험. 한 번이라도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일상이 아닌 여행이 인생의 원점이 된다.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아니라 여행을 시작할 때 마음이 더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일 것이다. 이번 생은 떠돌면서 살 운명이라는 것. 귀환의 원점 같은 것은 없다는 것.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다. 207페이지. 자, 오늘은 요 마지막 여행의 이유, 우리 김영하 작가님의 결론까지 잘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여행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보고 또는 글을 쓰는 작가의 여행법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를 읽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관심점이나 그런 궁금한 점, 공감하는 점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Goodbye, bye. Goodbye.